자, 초보들을 위한 주식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 분석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산업 분석 너무 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제로 산업 분석을 안 하시고 나서 기업 분석을 하신다.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러죠?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보는 겁니다. 숲 속에 결국 나무가 자라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숲이 어떤 숲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커나갈 숲일지 아니면 앞으로 그냥 바로 벌채돼서 잘려나갈 숲일지 아니면 멸종할 숲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나무 보고 괜찮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다시 돌아와 보면 그 나무를 좀 키우려고 했더니 어느 날 돌아와 보면 다 잘려나가고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 산업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가려고 하는,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이 산업군은 어떤 산업군인가 해서 대체적으로 좀 정의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어느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 산업 자체가 좀 쉬운 산업인지 어려운 산업인지 아니면 진출을 잘 해있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이제 사양산업, 쇠퇴산업에서 이제 피벗을 하려고 혹은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도합니다만 실제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또 그 사업이 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걸 또 뭐 새롭게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성장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말도 안, 좀 말이 안 되게 신사업들을 추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가고, 그게 또 유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행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시각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조 정도는 하셔야 된다. 늘 보면 이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 뭐 가고는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어느 단계냐, 이 정도는 파악을 적어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산업 분석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기업 분석보다 산업 분석이 먼저다. 그렇죠. 순서상으로 산업 분석이 먼저죠. 예를 들면 근데 그 산업을 알려면 또 기업을 좀 봐야 돼요.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속한 산업군을 알죠. 물론 이제 섹터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게 너무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뭘 하는지, 그게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지를 조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초보자분들이 기업 분석에서 시작을 하시면 실제로는 산업 분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단언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산업의 성장을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날고 기는 회사가 있어요. 제조업에 있어서. 근데 뭐 하는 회사예요? DVD 만드는 회사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의 성장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어떤 회사 경쟁력 있어요. 4세대 휴대폰 만드는 회사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아는 만큼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업이 줄어들면 채굴 장비 회사도 성장이 불가합니다. 뭐 이거는 단적인 얘기는 한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합니다. 올라갈 때는 채굴 장비가 좀 비싸도 사서 채굴업을 뛰어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얘는 또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막상 뛰어들었어요. 채굴업을 해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변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회사, 지금 굉장히 좀 잘 나가는 회사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뭐 구체적으로 기업명을 밝히기는 그렇고 나중에 제가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원래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고 장비를 사들였어요.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GPU를 사서 데이터 센터를 사들였습니다. 계약을 하고 전기 공급 계약을 하고 뭘 다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데이터 센터로 임대하기 시작했습니다. GPU 임대라는 형태로.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큰 규모로 시설을 확장하고 좀 잘 나가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그렇게 피벗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업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좀 변하기는 하니까 뭐 제가 여기서 예를 좀 잘못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채굴 장비 회사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LCD 산업이 정체되면 LCD 기업 전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디스플레이는 존재할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그렇지만 그것이 꼭 LCD 형태인가?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통신 장비 업체들이요. 5세대 장비 만드는 업체들은 한번 세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막판이라고요. 지금 기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6세대 통신이 도입돼서 그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5세대 기업들은 5세대에서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들은 기술적인 어떤 점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의류 산업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의류 산업은 지금 성숙해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람이 옷은 늘 입지 않느냐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옷들이 그렇게 퍼센티지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의류를 만드는 산업 자체는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물론 뭐 자라나 아니면 유니클로처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내거나 아니면 아예 명품 브랜드 쪽으로 가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죠. 네. 그렇게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사람들이니까 그 분야의 선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제품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조금 쉽지는 않아요. 정부에서 계속 정책주로 밀려고는 하지만 그 애들이 태어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예식장업, 네, 장사 안 됩니다. 왜요? 줄어드니까 오히려 살아남기는 했지만 어쨌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성장성은 기업 성장의 한계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보셔야 돼요. 일단은 어떤 사업이냐. 자, 산업분석 핵심 3요소 산업의 성장성을 먼저 봅니다. 그 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그래서 시장 규모는 성장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고 정부 정책 방향이나 글로벌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늘 조금씩 보셔야 돼요. 늘 조금씩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출생률 감소는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계속 변동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 변화나 혁신 같은 것들. AI가 등장한 지 지금 만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AI가 등장했다고 말하면 좀 어폐가 많고요. 저도 AI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건 어폐가 많고요. AI가 상품으로서 공급돼 일반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공급된 지가 3년 됐어요. 그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들이 AI를 사서 구매해서 쓸 수 있게 된 지가 3년이 됐어요. 세상이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AI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도 제가 젠슨 왕의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장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신선기업도 어떻게 보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지금 사실상 첨단 의료 분야에 새로 상장되는 회사들이거나 아니면 AI 쪽 혹은 로봇 쪽 이쪽 회사들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시장이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영역들이 지금 신생 영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영역들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그리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는 좀 가늠을 해보셔야 되고 그 부분들은 보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뭐 누구한테 물어보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쟁 강도가 있을 수 있죠. 컴피티션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한 사업인지 안정적인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경쟁이 심할수록 어때요? 진출은 쉬울 수 있으나 진출이 쉬웠으니까 경쟁이 쉬운 거예요. 경쟁이 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입이 쉬우니까 경쟁이 심하고 경쟁이 없는 독점이나 과점 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아요. 보통 기술적인 장벽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뭐 돈이 많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독점적인 혹은 과점의 시장들을 형성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경쟁이 치열한 산업의 특징 뭐야? 가격 경쟁이 심하고요. 일단 그죠? 가격 경쟁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 커피 시장 가격 경쟁 심하죠. 뭐 1,000원, 1,500원 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진율이 되게 낮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딱 그 프랜차이즈 커피 시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수 많죠.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술 차별화 약합니다. 자, 음식 배달, 음식료, 의료, OEM, 건설화도국 같은 부분이 여기 속하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스러우실지 모르지만 하나 더 제시해 볼게요. 면역항암제 시장이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치열해요. 진짜로 아무나 막 들어와가지고 몇십 개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그 면역항암 몇백 개 회사입니다. 실은 상장되는 회사만 몇십 개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들이 원래 그런 걸 개발하던 회사였느냐? 아닌 회사들도 많다고요. 뭘 하다가 엎어졌어. 이제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 목적을 바꿔요. 뭘로요? 바이오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뭐예요? 면역항암제 개발한다고 하고 돈 끌어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이상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시장이 이름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들이에요. 예.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요. 양자 컴퓨팅 시장이 그래요. 양자 컴퓨팅은요, 솔직히 구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게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런 회사 저런 회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실패해서 지금 쇠퇴기에 있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거기 다 진출한다고 이름표를 달아놨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옥석을 잘 가리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십시오. 하여튼 경쟁이 치열한 산업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경쟁이 약한 산업들은 그만큼 진출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소수 기술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위에 몇 개 업체들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독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를 독점하고 있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 결정력이 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가격 결정력. 그렇다고 담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담합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자신들만의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가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애플 같은 회사들이죠. 애플 같은 회사가 사실 애플이요. 전망상으로는 별로 안 좋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만간에 애플이 어떤 다른 조직을 영입하지 않으면요. 인수합병을 통하지 않고는 지금 애플은 인공지능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완전히 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상당히 밀렸습니다. 뭐 삼성 같은 데보다도 훨씬 더 못해요.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그렇게 밀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대로 조치를 못 취하면 팬덤이나 예쁘다. 요즘 제가 뭐 여러 가지 면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면들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마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경쟁력이 있어요. 과점이에요. 그죠? 애플과 삼성과 사실은 뭐죠? 샤오미 이런 데들이 지금 과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그렇긴 하지만 샤오미나 비보 같은 업체들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걔네들 가격 경쟁을 하는 업체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과점 속에 속하고는 있지만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 높은 영업이익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습니다. 한 40% 될걸요 아마.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파워 강하죠. 그런 업체들이 이제 경쟁력이 약하다 혹은 진출하기 어렵다. 그 그룹에 끼기가 어려운 거죠. 반도체, 카드사, 인터넷 플랫폼, 제약바이오 일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 일부 진출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에서 특정한 이벤트나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특정한 어떤 제품의 세기를 열었을 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있어요. 몇 개 있죠. 어떤 회사가 있죠? 백신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힘든 지역을 뚫어낸 거예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약하긴 하죠.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돈이 만들고 국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그걸 못 만들어요. 실제로는 국가적으로 어떤 산업적인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할 수 있는 어떤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 플랫폼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입장벽은 뭐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경쟁 얘기를 했는데 진입장벽하고 경쟁력은요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이야기예요. 그냥 뒤집은 양면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사이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진입장벽인데요. 그거는 앞에 얘기를 똑같이 해도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예.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느냐,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기술장벽, 특허나 라이선스 같은 것들이요. 그죠? 그런 것들 뭐 있죠. 분명히 특허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예를 들면 제약 같은 경우들은 특허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해서 강력하게 벽을 만들고 있죠. 물론 이제 비슷한 기전을 가지지만 뭐 다른 성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발 방향을 좀 바꾸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나 고객 전환 비율이 높다. 예, 이런 것들. 고객 전환 비율은 뭔지 아세요? 구매 비율이에요, 솔직히. 예, 접촉한 금액 대비 구매한 고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전환 비율인데요.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장벽이 높은 거, 반도체 파운드리, 제약, 통신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죠. 통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그죠? 제사통신이 허가를 받아도 잘 안 돼요. 은행 같은 경우도 허가제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라서 쉽지 않고요. 제약은 기술적 장벽이 높고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어요. 반도체 파운드리는 매우 높은, 매우 많은 자본과 함께 기술적인 축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플랫폼. 대신에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은 뭐예요? 위험하다.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커피숍, 의류,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채널, 단순 제조업. 아까 경쟁이 심한 업종 여기다 대입시키면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제가 몇 가지 투과해드렸죠? 면역항암제, 네, 양자암호 이런 거. 예, 그거는 실제로 진입장벽이 낮아서 그들이 진입을 한 게 아니라 이름만 걸었고 그들은 거기에 진출할 생각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시장의 아주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을 걸어요. 그리고 뭘 한다고 해. 근데 실제로 그 일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업체들이 소위 이름을 걸고 자금을 끌어들여요. 수급을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산업 분석의 핵심 요소 3가지 얘기를 했죠. 네. 처음에 성장성, 경쟁 강도 2가지 이야기에 사실은 진입장벽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경쟁과 진입장벽은 한 이야기의 양쪽 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산업 분석에 몇 가지 그 루틴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산업 분석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시장 규모 커지고 있냐? 한번 보십시오. 산업이 커지면 기업은 자동으로 성장한다. 그렇진 않죠. 네. 성장합니다, 대체로. 그렇긴 한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산업이 커지면 웬만한 기업은 자동으로 성장합니다. 그 안에 끼어서 같이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 어쨌든 간에 잘 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경쟁사 몇 개나 존재하냐, 시장 구조. 근데 경쟁사, 사실은 산업 분석하면서 경쟁사가 딱히 어디냐라고 구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쟁사는 어딜까요? 네. TSMC도 경쟁자고요.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도 경쟁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애플도 경쟁자고요. 또 많죠. LG전자도 경쟁자예요. 맞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3개 이하는 강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10개 이상은 경쟁이 치열하고 성장이 어렵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제시는 해드렸는데 요게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쪼갤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더 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평균 업종보다 높은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얘가 그 안에서 산업군 안에서 잘 하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으냐? 그리고 정부 규제가 사업을 밀어주느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부 주도의 어떤 드라이빙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발전 저기 중에 하나예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니까 그래서 정책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죠? 어떤 정책을 통해서 정부에서 뭘 밀어주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그
그 루트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오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바이오 시장을 좀 밀어준다든가 아니면 2차 전지의 정책 지원을 한다든가 뭐 실제로 정책 지원 많이 했죠. 그리고 반도체 지원 법안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어디에다가 그 저기를 만든다. 그 뭐죠? 반도체를 만드는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할 때 거기 전기나 물 공급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마련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자본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정책은 산업 방향을 크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RPS 정책이라고 해서 예전에 뭐 의무 사용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철폐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한 몇 년 동안은 유효했으나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산업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영역들을 계속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의 리스크가 뭐냐, 이 산업의 리스크가 뭐냐라는 부분들을 몇 가지 측면들에서 예를 들면 기술 경쟁이라든가 원재료 가격 변동이라든가 2차 전지는 리튬 가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한마디로. 그리고 대체 기술이 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해외 경쟁이 심화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기술 경쟁이 심화된다. 예를 들면 2차 전지만 봐도 원재료 가격 변동, 리튬 가격에 의해서 많이 변동성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삼원계, 니켈, 코발트, 리튬, 니켈, 코발트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인산철을 만들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트륨 가지고 한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전고체 뭐 이런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업체에서 LFP를 그 인산철을 리튬 인산철을 다 가격적으로 그걸 가지고 밀어서 거의 정복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쓸까 하다가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거대한 축전지를 만들자. 그래서 ESS 산업 같은 것들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 양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변화무쌍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분석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동향 자체를 가지고 산업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이 기업이 거기서 어떤 위치를 갖고 얘가 성장할지 말지를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 중요한 면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 생명주기를 한번 봅시다. 생명주기. 예를 들면 이제 4단계 정도로 보는데요. 도입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쇠퇴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도입기 같은 경우는 성장 폭발 가능성이고 변동성이 크다. 이거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인공지능 단계, 그리고 UAM이라고 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인, 그죠? 언맨드 에어로스페이스 모빌리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고,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인, 어떤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거죠. 드론에 사람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이 꼭 안 타도 배달이라든지 물류에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UAM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봇 산업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도입돼요. 양자 컴퓨팅, 암호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제가 단언하건데, 단언해서 말씀드리건데, 이건 99%의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만, 그 초전도체 있잖아요. 초전도체. 누군가 뻥을 쳐가지고, 어느 되게 유수한 학교의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완전 뻥을 쳐서 뭐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면, 이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테마가 떴던 적이 있어요.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도 테마를 띄워서 먹는다고요. 그걸 산업이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아직 아닙니다. 이루어지기도 힘들고요. 거의 뭐 가능성이 없는 데인데, 그게 또 테마를 묶여서 산업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입계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귀를 세우고 이렇게 귀를 좀 기울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기는 이미 나타났어요. 이제 성장하고 있고 산업이 충분히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것들, 전기차 산업, 그리고 클라우드 이미 커지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ESS도 저는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좀 뭐 도입기에 예를 들면 좀 더 SRM 같은 것들 있죠. 모듈러 리액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상 도입기하고 성장기를 무 자르듯이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언저리에 있다라는 것들 아직까지 그 변동성이 많다라고 하면 도입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산업화되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예, 그 성장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로봇 같은 경우는 일부 산업은 이미 성장기에 들어섰다라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뭐 있죠? 성숙기 있죠? 성장 둔화되고 경쟁 심화되는 거. 음식료, 의류, 백화점, 가전, 그리고 저는 모바일 기기도 어느 정도는 성숙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피보팅에서 아주 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업체들 중에서 그 모바일 폰용 카메라 만들던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잘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피보팅 잘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일부 회사는 정말로 이름을 이상하게 바꿔가면서 바이오 업체로 변신한다든가 양자 암호를 한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뭐 돈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든가 이런 좀 사기성 짙은 뭔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상장 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쇠퇴합니다. 시장 축소하고 구조 조정이 반복이 됩니다. 예, DVD 뭐 이런 거 있죠. 유선전화 그리고 LCD 같은 것도 옛날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의료 같은 건 아직까지 쇠퇴기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이런 것들은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죠? 이미 전 세대의 어떤 모바일 통신 관련된 시설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자, 초보자가 산업 분석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이 실수는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기업 분석하고 산업은 무시한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기업은 어쨌든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새롭게 어떤 기술 개발에서 다른 방향의 무엇을 만들지 못하는 한 기업은 산업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을 뉴스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 뉴스는 과거나 이슈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체 기술하고 대체 산업이 등장하는데 무시합니다. 정유 산업 같은 것이 이제 대체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 정유 산업은 이제 어떻게 돼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성숙기 쇠퇴기로 갈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 강도 있어요. 마진이 낮은 기업이 아무리 강해도 수익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면 어쨌든 간에 그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개의 대형 기업만 보고 산업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산업 전체 구조를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봐주십시오. 자, 강의 요약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전에 산업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 경쟁 강도, 진입 장벽 3가지 요소인데 제가 경쟁 강도, 진입 장벽은 2가지가 서로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분 루틴으로 산업을 빠르게 평가하시는데 사실 저는 빠르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시각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산업 분석을 10분에 끝낸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도입한 전략이고요.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걸립니다. 자, 그 다음 산업의 생명주기 단계를 파악해 주십시오. 적어도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렴풋한 전망만 가지고도 사실은 옥석을 가리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산업을 구조를 이해해서 잘못된 기업 투자를 피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실제로 수익을 못 내는 철수되는 쇠퇴 산업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새로운 무엇인가 진입장벽이 낮은 그렇지만 있어 보이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다른 방식으로 포장해서 어떤 재무적인 투자만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